변호사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일까? 지식을 팔아 생계를 꾸리는 직업인일까? 아니면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일까? 누군가는 그들에게 냉정한 이성을, 누군가는 뜨거운 열정을 기대한다. 하지만 변호사도 결국 사람이다. 흔들리고 상처 입고 때론 좌절하고 때론 한 걸음 물러선다. TVN 서초동, 이번 구와 뇌피셜은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이 삶에 지워지는 무게, 관계에서 오는 기대의 무게,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감당해야 할 무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흔들리는 5 어소즈와 형민 고문. 그들이 맞닥뜨린 오늘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아침 회의가 끝난 법무법인 형민의 사무실. 팀장 자리에 앉아있던 김 대표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이번 주 내로 대기업권 대리인 선임 답 주셔야 합니다. 문정 변호사 가능하실까요? 정유는 살짝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아랫배를 감싸고 있었다. 아직 15주. 본격적인 입덧은 지나갔지만 자꾸만 밀려드는 피로와 두통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퇴근 후 대표실로 문정을 따로 부른 김 대표는 애매하게 말했다. 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죠. 문정은 한 박자 늦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가 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화는 그저 공중에 붕 뜬 채로 끝났고 문정은 돌아서며 속으로 씹듯이 되뇌었다. 결국 이 회사에서 여성은 유연하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구나. 그녀는 자기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한 손으로 배를 감싸며 다른 손으로 사건 서류를 넘겼다. 옆자리에 류진이 묘한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세요. 문정은 고개를 젓는다. 일하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제가 일 좋아하는 거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법의 언어 속에서 삶을 찾고 사건의 실타래를 풀며 자기 자리를 다잡는 지금이 문정에겐 가장 명확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명확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엄마라는 이유로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어소즈들의 식사 자리에선 문정이 빠졌다. 조용히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 형민 빌딩의 불빛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분명히 나의 자리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형민 빌딩 6층, 호전 사무실의 오전은 언제나 고요하지만 오늘은 유독 더 무거웠다. 하상기는 책상 앞에 앉아 화면에 떠있는 어머니의 문자를 몇 번이고 되새기고 있었다. 오늘은 좀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아. 병원은 다녀왔지. 걱정하지 마.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지만 문장 끝에서 느껴지는 침묵이 그의 마음을 옥죄었다. 어머니는 자주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 변호사님, 접견은 잘 다녀오셨어요? 옆자리 어시스턴트가 건네는 말에 그는 반쯤 흘리듯 대답했다. 예, 뭐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건조했고 문서의 글자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최근 며칠간 어머니는 통증을 자주 호소했고 병원에선 정밀 검사를 권했다. 결과는 다음 주 수요일. 그런데 문제는 그날 오전 대형 사건의 선고가 잡혀 있었다. 사건과 가족, 프로와 아들.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그는 매일 분열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무슨 선택을 해야 하지? 법을 믿고 증거로 말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머리보다 가슴이 더 무겁게 판단을 요구했다. 그날 오후 상기는 형민 고문과 함께 한 건물 내부 회의에 참석했다. 형민이 상기에게 슬쩍 물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상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고문님은요? 요즘 바쁘시죠? 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우린 다 바쁘지. 그래도 건강 챙겨야 돼. 어머니도 말이야. 그 말에 상기는 잠시 멈칫했다. 혹시 알고 계셨던 건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형민은 상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일할 때 가장 빛나 보인다고 생각해. 하지만 가끔은 일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 그 말은 상기의 마음 한가운데에 깊이 박혔다. 사무실로 돌아와 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다음 검진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저녁 시간 상기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사건 서류를 다시 훑었다. 문서 너머로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졌다. 어린 시절 폐가 낡은 신발을 꿰매며 돈보다 너 잘 사는 게 더 중요해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무게를 덜어주려 하고 있었다.
상기는 그 무게를 이젠 나눠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류진은 문득 상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상기는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다. 네, 오늘은 좀 괜찮았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멈췄지만 마음은 조금 덜 무거웠다. 형민은 형민빌딩 4층,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한 손엔 종이컵 커피, 다른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손끝은 유난히 무거웠다. 창밖을 보며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는 문득 자신이 방금 10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빌딩의 주인. 명함엔 고문이라 적혀있지만 실상은 아무 회의에도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다. 김 고문님, 방금 로펌 연합 간담회 회의 자료 왔습니다. 참석 확인 메일도 드려야 하는데 비서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보내줘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날 회의의 주제가 로펌 간 영향력 재조정이라는 점은 형민의 자존을 쓰다듬지 않았다. 간담회 현장. 서울 중심부 고급 빌딩의 한 회의실. 각 로펌의 대표와 고문들이 한데 모였다. 형민은 조용히 앉아 대화를 경청하고 있었지만 옆자리에 한 신생 로펌 대표가 말을 걸었다. 형민 고문님, 요즘 로펌 운영은 안 하시죠? 그냥 사무실 빌려주시는 정도 아니세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에 담긴 뉘앙스는 명확했다. 법 쪽의 핵심 플레이어는 아니시잖아요. 옆자리에 있던 또 다른 변호사가 웃으며 거들었다. 이제는 변호사들도 네임드 아니면 고문도 의미 없죠. 사실 고문이라는 자리 자체가 요즘엔 좀 애매하긴 해요. 방 하나 있으면 변호사인 줄 착각하는 분도 있고. 순간 형민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가 말한 건지도 누굴 겨냥한 건지도 뻔했다. 그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눈을 깔고 자리에 커피잔을 바라봤다. 그 커피는 이미 식었고 자신이 느끼는 자존심도 마찬가지였다. 간담회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창원이 눈치껏 말했다. 고문님, 오늘 말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형민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야지. 나야 뭐 벌써 한 발 빠진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허무가 어렸다. 사무실로 돌아온 형민은 조용히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과거의 이메일 하나를 열었다. 2003년 자신이 처음 형민 빌딩을 설계하며 적어둔 메모였다. 이곳에 사람을 담자.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법을 하는 공간을 만들자. 그 문장을 천천히 읽던 형민은 깊은 숨을 쉬었다. 마음으로 법을 한다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역할이라면 그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는 사이 배문정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고문님,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상담 좀 가능할까요? 형민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웃었다. 그럼요. 나는 늘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그저 일상적인 인사였지만 형민에게는 오랜만에 진심이 실린 말이었다. 자신은 변호사가 아닐지라도 이곳에서 여전히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할지도 모른다고. 이른 아침 조창호는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낯선 풍경, 낯선 건물, 하지만 그 안에 있을 누군가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 폭력 사건이라 그는 가방에서 사건 기록을 다시 꺼내 읽었다. 전학 간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사건. 문제는 가해 학생이 전학 전 학교에서도 유사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학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교무실에서 담당 교사를 만난 창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피해 학생은 지금 등교를 못하고 있고 부모님은 정식 절차에 따라 가해 학생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이게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래간 장난이었다고요. 창원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또 장난이라는 말. 고통받는 쪽은 명백한데 괴롭힌 쪽은 기억이 안 난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끝인가.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진술서를 집어들었다. 피해 학생은 반복적인 따돌림, 욕설, 신체적 폭력을 상세히 기록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었다. 오후 피해 학생과 부모를 만난 창원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이전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부모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학 조치 말고는 없었어요. 당시에도 애가 전학을 갔지만 뭐 결국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창원은 메모를 하며 말했다. 이번엔 절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며칠 후 창원은 학교폭력위원회 자료를 요청했고 어렵게 확보한 과거 조치 내역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게 조치냐? 단지 서면 경고, 보호관찰이라는 단어가 전부였다. 그리고 가해 학생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다른 학교로 옮겼다. 그럼에도 이번 피해 학생과 같은 반에 배정된 것. 이건 명백한 행정과실이었다. 창원은 바로 교육청 담당자를 찾아갔다. 이건 그냥 행정 미비로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은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그 부모는 아침마다 아이가 문을 나서는 걸 두려워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뒤 가해 학생 측의 변호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 사건 원만하게 합의보시죠. 애들 싸움인데 너무 크게 가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창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 아직도 싸우는 중인 아이의 대리인입니다. 그 아이에겐 크게 가는 일이 아니라 인생 전체입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가해 학생 측은 돌연 사과문을 제출했고 학교 측도 가해 학생에 대한 별도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피해 학생은 오랜만에 다시 학교에 나왔다. 창원은 조용히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사건 정리를 하던 창원에게 하상기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힘들죠? 창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런 사건은 할수록 더 하고 싶어져요. 애가 다시 웃는 걸 보니까 진짜 내가 뭘 잘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하상기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런 게 변호사인 거죠. 창원은 웃었다. 그래요? 그런가 보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조용히 누군가는 여전히 싸우는 중이었다. 서초동의 밤이 다시 깊어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건이 생기고 또 사라지는 이곳에서 5명의 엇소주는 오늘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기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과 삶을 저울질했고 누군가는 고장난 부모라는 현실 앞에서 무력함을 삼켜야 했으며 또 누군가는 자리를 지킨다는 것에 대해 다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누군가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기 위해 밤늦도록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 흔들림 안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누구도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서초동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는 진짜 이야기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질문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일이라는 걸요. 다음 주 다시 서초동에서 뵙겠습니다.